반갑습니다. 김강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인데요. 30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993년에서 1019년까지 아주 기나긴 전쟁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제목을 항전과 교섭의 이중주라고 이제 붙였는데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제 이 전쟁, 30년 전쟁의 양상이 군민이 합심을 해서 항전을 하고 그 항전의 성과로서 강화담판이 이루어졌고 또 그 강화담판의 결과가 다음에 또 거란이 침략해 왔을 때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적인 성과를 강화담판을 통해서 획득을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전쟁의 양상이 벌어졌다. 이런 뜻에서 이제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이 전쟁에 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고려와 거란은 서로 완전히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거란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을 통해서 쇠퇴의 길을 걸었었고요. 당시 993년 거란이 처음 침략했을 때만 하더라도 동아시아에서 정말 저 중동에 이르기까지 그 거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강성함이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30년간의 고려와의 전쟁을 통해서 거란은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하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란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인 정체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요. 다 한족이나 여진족 다 동화되어 버렸어요. 남아있는 문화가 없어요.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 명성과 함께 공고한 평화의 시대를 1세기 동안 누렸습니다. 그 속에서 융성 번영한 문화를 꽃피웠고 그 문화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어져서 우리가 조선 사람,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런 이 면면을 이어오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정말 우리 그 조상들, 그러니까 당시 고려 사람들의 아주 위대한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그 김희경 선배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컴퓨터 전문가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막 지방을 다니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역사에 좀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 영문협 운영진 분들하고 같이 역사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같이 책도 같이 쓰고 또 요즘은 유튜브 방송을 해요. 신통방통 우리 역사라고 하는. 그래서 북쪽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기술한 특히 이제 고구려 역사 이런 쪽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네, 그럼 당시에 고려와 거란은 왜 전쟁을 하게 됐을까?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란은 907년에 나라를 건국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냥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유목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다가 907년에 야위라복이라고 하는 아주 특출한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문물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당시 이제 송나라가 있었는데 송나라가 그러니까 중국의 통일국가 하면은 떠오르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당나라, 그죠? 그리고 뭐 그 전에는 한나라가 있었고 또 송나라가 있죠. 네, 굉장히 중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강대했던 송나라가 거란에 밀려서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당시 해동성국이었던 발해를 침략해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만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점 정복 전쟁이 점점점 확대되면서 급기야는 고려를 넘보게 됐던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고려는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 이제 고려는 918년에 건국을 하고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첫 통일국가를 수립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당시 이제 고려의 제가 정확하게 왕의 이름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 후대의 왕이었을 겁니다. 후대의 왕이 충선왕인가요? 아마 그랬을 건데 충선왕이 그 이재현이라고 하는 그 대신하고 신하하고 그러니까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조 그러니까 그 왕건이죠. 왕건의 그런 어떤 업적을 떠올리면서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동명왕의 옛 땅을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보물로 여겨서 신라뿐 아니라 옛 고구려 땅을 다 차지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시었다. 우리 왕건이. 이렇게. 그러면 동명왕의 옛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주몽이 건국한 고구려의 옛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그 계승 의지가 강했고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죠. 그것과 더불어서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것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삼았어요. 자, 그래서 당시 이제 서경, 평양이죠, 지금의. 평양을 고토 회복의 북진 정책의 일종의 이제 교두보, 전진 기지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대동강 이북 쪽, 그리고 청천경 북쪽으로 성을 요새화하고 군사 기지들을 축성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착착 진행을 합니다. 결국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거란의 팽창과 고려의 고구려 고토 회복의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즉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쟁의 위기가 닥쳐오는데 그럼 과연 고려는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봤을 때 993년 전쟁의 그 직전까지 그 상황이 정세가 발전하는 단계를 한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922년에 거란이 처음으로 고려에 사신을 파견했던 그러니까 첫 국교 수립을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해서 942년까지의 상황입니다. 이때는 바로 거란이 발해를 침략해서 발해를 멸망시킨 상황이었어요. 926년인가요? 아마 그때였는데 그래서 고려는 그 상황을 예의주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신을 거란에 드문드문 파견을 해요. 그래서 거란의 상황을 정탐을 합니다.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사신을 파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발해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한 경계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단호하게 거란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 30만의 군사, 광군을 조직합니다. 전국적으로. 아주 이거는 30만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대단히 큰 규모의 군사를 조직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30만 광군을 조직했던 그 이유에는 다만 거란이 침략해 오는 것에 방어하기 위한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약에 어떤 상황,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선제적으로 거란을 타격할 수도 있다. 또는 어떤 계기에 있어서는 이참에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 그러한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광군을 조직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그리고 청천강 북쪽으로 19개의 성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980년대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 준비를 착착착 진행을 해요. 그래서 거란의 가장 동쪽에 요새화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요양, 당시로서는 거란의 동경이었습니다. 거기를 전략적 기지로 삼아서 점점점 동쪽으로 성을 요새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바로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고려는 또 첩보를 수집을 합니다. 성을 계속 동쪽으로 요새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해서 993년 8월경에 바로 993년 윤 10월 달에 거란이 침략에 들어왔으니까 그보다는 한 두세 달 전이었죠. 그 무렵에 직접적인 첩보를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도에 병마 제정사라고 해서 군 지휘관이 되겠죠. 군 지휘관을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와 말을 징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을 군사훈련을 시켜요. 각 지방마다. 그리고 10월에 이르면 이거는 전쟁이 임박하기 한 달 전이었거든요. 한 달 전에 전선주의부를 안북부에 설치를 합니다. 안북부는 조금 이따가 다시 그 위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방어군을 편성을 합니다. 자,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993년 윤 10월 달에.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거란이 들어와서 당시 이제 고려가 거란에 맞서서 방어 진영을 구축하는데 크게 봤을 때 세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봉산성인데요. 봉산성에 선봉부대를 파견하고 그 선봉부대와 성을 지키는 원래의 지방군이 있었거든요. 지방군과 선봉부대가 같이 봉산성에서 제1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제2방어선은 여기 보시면 지도에 안북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청천강이 흐르고요. 청천강 지류의 하나인 대령강이 있습니다. 같이 그 하류 쪽에서는 같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대령강 쪽이 여기 보시면 지도에 박천과 연주 요 사이를 잇는 요 지점에서 각각 성을 하나의 거점으로 삼아서 방어 진영을 구축을 합니다. 제2방어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이제 용어상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방어선이라고 하는 게 요즘의 방어선의 의미는 아닙니다. 뭐 참호를 깊이 파서 이렇게 진짜 서로 선처럼 이어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성과 성 사이, 그러니까 성을 하나의 요새로 삼아서 그것이 이제 성과 성이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진영을 구축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제3방어선은 본진, 본부대가 있는 지역인데 바로 청천강 남쪽 지역의 안북부와 요 일대로 해서 방어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전투는 바로 이 봉산성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봉산성이 함락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 이후에 거란군이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아요. 진격을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항복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고려군에 보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봉산성을 함락했으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봉산성을 함락하기는 했으나, 즉 봉산성을 사실 이 지역에서 거란군의 주력부대가 주력부대 전체가 이 봉산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공격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치면은 우리 고려군의 입장에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 예.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산성 전투 이후에 거란군은 더 이상 이거 만만치가 않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소선영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고려군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란군이 당시에 이 고려군이 보시면은 여기서 봉산성에서는 주력 부대가 있지는 않았어요. 고려군은 다만 이제 선봉부대 일부 이제 정예화된 선봉부대와 그 성을 원래 지키고 있던 지방군만 있었고 사실 본진은 이쪽 그 청천강 남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거란은 고려군과 고려의 주력군과 제대로 싸움을 붙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좀 쩔쩔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건데 이러한 거란군의 상황을 당시 서희 장군은 간파했던 겁니다. 즉 여기서 소선영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 우리가 80만 대군이야.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어. 그러니까 너네 왕이 직접 우리 군영에 찾아와서 항복해 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천벌을 주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뭐 그 있는 허세 없는 허세 다 부리는 거죠. 자, 이 서희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말을 좀 겸손하게 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전투 준비를 이렇게 착착착 갖추는 거는 정말로 공격할 의사가 있는 거다. 근데 말은 엄청 이제 강하게 하면서 왜 이 두려움에 떠는 이 개들이 공포감에 휩싸인 개들이 더 이렇게 크게 짖듯이 아주 강경하게 말을 하면서 이 뒤로는 어떤 태각할 물러설 기세를 보이면 그거는 우리를 두려움이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간파를 한 겁니다. 서희 장군은. 그래서 싸움을 해볼 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서희 장군은. 그래서 그 소선영이 빨리 우리 진영에 들어와서 너네 항복하고 일종의 항복 담판을 하자.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 중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항복 담판. 항복 담판을 요구하는 거는 전쟁을 승리한 쪽에서 이제 항복 담판을 이제 제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강화 담판은 서로 뭔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제 전쟁을 끝내고 이제 평화 체제로 넘어가는 게 강화 담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고려는 아까 서희 장군이 한번 거란군하고 붙어볼 만하다라고 간파를 한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해요. 뭐 우리가 너네 진영에 가서 뭐 이렇게 뭐 평화협정을 하자라는 뭐 이런 어떠한 메시지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란군의 입장에서는 좀 초조해지는 거예요. 소선영 입장에서는 진격하자니까 고려군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싸움을 하기가 조금 두렵고 그런데 그렇다고 강화담판을 하자니 이 거란 왕의 추궁이 두렵고 이렇게 해서 약간 어정쩡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안용진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연주 여기를 기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깨져요. 왜 깨지느냐? 아까 주력부대 거란의 주력부대가 봉산성을 그 주력부대 전체가 달라들어서 싸움을 했는데 그래서 어렵게 이겼는데 이제는 역량이 세 군데로 나눠졌죠. 그래서 싸움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흥진과 그리고 연주에서도 거란군은 패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강화담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서희 장군의 강화담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소선영이 뭐라고 하느냐? 고려가 차지한 고구려의 옛 땅을 거란에 넘겨라. 왜?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땅을 다 우리가 차지했으니 고구려의 옛 땅은 다 우리 땅이다. 뭐 이런 논리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희 장군은 무슨 얘기냐? 우리야말로 고구려의 계승국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한 거다. 그리고 평양은 지금 우리 수도의 하나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지금 거란 넌에 있는 그 동경, 요양, 거기도 원래는 우리 국토다. 그랬더니 소선영이 이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압록강 동서쪽 모두가 고려의 영토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요구사항 하나가 송나라하고 국교를 끊고 우리 거란하고만 수교를 하자.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서희 장군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도 너네하고 교류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여진인들이 가로막아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진인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우리 땅으로 회복을 하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고, 그 다음 해에 소선영이 압록강 동서쪽 각각을, 서쪽은 거란이 이 축성 사업을 해가지고 일종의 교통로, 교역을 할 수 있는 교통로를 만들자. 그렇게 한 거고, 고려는 압록강 동쪽을 그렇게 성을 이렇게 축성 사업을 해가지고 또 교통로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교류하자. 그렇게 사업 제안을 합니다. 이 사업 제안에 대해서 서희 장군은 반대를 해요. 왜냐? 그 소선영과의談판에서 바로 압록강 안팎, 그러니까 압록강 서쪽과 동쪽 모두가 고려의 영토임을 확인받았거든요. 그래서 축성 사업을 우리가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까지도 다 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서로 수교를 해도, 거란과 수교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렸으나 이제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좀 조급한 마음에 그냥 소선영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양국의 국교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송나라와의 국교를 끊어라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서희가 우리 내정 문제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고려는 계속 송나라와 교류를 맺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서희가 압록강 동쪽에 있는 그 유명한 강동 6주를 따냈잖아요. 근데 이게 강동 6주가 그 다음에 2차 전쟁 때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 때는 첫 전투가 이루어진 데가 요 봉산이죠. 근데 2차 전쟁에서는 요 흥화진,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첫 전투가. 자, 그 의미는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쪽 그 함경북도에서, 그러니까 즉 거란이 압록강을 건너서 고려로 침공해 들어오려면 이쪽 북쪽으로는 산악지대여서 말을 타고 넘어올 수가 없어요. 이쪽에 압록강 하구 지역, 이쪽 지역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길목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길목에 대해서 서희 장군은 거란이 다음에 다시 침략해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한 겁니다. 이 지역을 따냈던 거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강화담판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성을 요새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군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거란이 2차 침략을 해오는데요. 1010년 11월 16일 들어오는데, 바로 아까 얘기했던 흥화진과 그러니까 흥화진이죠. 흥화진에서 첫 전투가 벌어지는데 함락시키지 못해요. 함락시키지 못하고
흥화진은 그러면 그대로 두고 다시 그 조금 아래에 있는 통주성을 공략을 하는데 통주성도 제대로 그 함락시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통주 개선 여기에서 이 벌판이 있는데 그 벌판지대에서 거란군과 고려군이 이 들판에서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그 거란군은 성을 공략하고 고려는 성 안을 지키고 이런 형태의 공성전, 수성전 이런 양상의 전투였는데 이때는 들에서 대군과 대군이 이제 맞붙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았는데요. 그 통주 대회전이 벌어지는데 이때에 고려군에는 어떤 무기가 있었냐면은 이 검차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검차를 약간 각도를 45도 각도로 이렇게 세우면은 거란의 주력 부대는 기병입니다. 기병이어서 기병의 어떤 그 아주 빠른 기동을 통해서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그래서 공략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고려의 검차에 의해서 그런 기병이 무력화됩니다. 무기력화돼서 제대로 거란의 기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대회전에서 거란군이 패합니다. 계속적으로 패하는데 여기 지금 하루에 10여 차례나 공략을 했으나 그걸 다 물리쳤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때 강조가 그러니까 이때 총사령관이 강조였거든요. 고려군에. 근데 강조가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투에서 이기다 보니까 거란군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한 판단에 의해서 고려군이 이때 대패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거란군이 흥화진하고 통주성을 공략을 했으나 끝끝내 거기는 함락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회전 들에서 싸움에서는 결국 이제 고려군이 패했지만 성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한 20여일 가까이를 그 지역에서만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란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당시 고려군이 통주성 그리고 흥화진성을 지켜내는 싸움의 어떤 전술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청야수성 전술입니다. 청야수성 전술은 바로 고구려가 그 창조해낸 군사 전술이거든요. 즉 성을 그러니까 고구려는 산성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고려도 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려도 고구려에 이어서 고구려의 산성의 특징을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고구려 산성의 특징은 뭐냐면은 계곡을 가운데 껴서 산 능선을 따라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면은 계곡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물 자원이 이제 확보가 돼요. 그러면 장기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곡을 끼고 능선을 따라서 산성을 축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을 요새화를 하고 그리고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마을과 들을 다 비웁니다. 그리고 식량과 모든 것을 다 갖고 민간인들, 이제 백성들도 다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마을을 비울 때에는 우물까지 다 메꿔요. 우물까지 다 메워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이 현지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해야 되잖아요. 식량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물도 메워버리고 들도 다 불태워버리고 하니까 식량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들이. 자, 그래서 성 안에서 싸우다가 이 침략해오는 공격 그 부대가 식량도 떨어지고 또 성을 공략하다가 피로해지면 결국 퇴각을 하게 되는 거죠. 퇴각을 할 때 그때 맞춰서 추격전을 벌여서 이제 적을 괴멸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이제 전술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을을 비우고 그리고 성 안에 군과 민이 같이 합심해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주되는 이제 그 당시에 백성은 농민들이었잖아요. 농민들이 참전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 전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평소에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을 메우고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어떤 생활의 터전을 다 어떻게 보면 다 파괴하고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 훈련이 일정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러한 그 군사적인 훈련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통주성과 그리고 흥화진에서 20여일을 버티는 바람에, 그 바람에 거란이 일정하게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것을 간파한 하공진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고려의 관리가 거란의 강화 단판을 제의하면 거란이 이걸 받아들일 것 같다. 이렇게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려 조정에서 이제 하공진이 왕에게 강화 단판을 제의하십시오. 라고 이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왜 거란은 이 당시에 고려가 제기하는 강화 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흥화진과 통주성에서 20여일을 버텨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거란군이 막대한 어떤 그 군수물자와 그 역량을 소비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피로해진 상태고 많은 손실을 입었어요. 전사자도 많이 났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빠뜨리기는 했는데, 앞서서 이 흥화진과 통주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니까 그냥 거란군은 다른 성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함락을 시키면서 내려간 게 아니라, 남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개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배후에 고려군을 남겨두고 내려간 거잖아요. 각 성들을 함락시키지 못했으니까 성 안에는 고려의 지방군들이 남아있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국이 되냐면은 오히려 거란군이 고려군에 포위당한 형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소요소에 있을지 모르는 고려군의 어떤 기습 공격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데 거란군을 배치해 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량 손실이 있어서 결국 개경까지 가기는 했으나 개경에서 전투를 벌일 병력이 없어요. 별로 없어진 거예요. 여기 뜸은 저기 뜸은 이제 병력을 배치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상 거란군이 패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또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간 게 있는데, 아까 통주 대회전에서 고려군이 이제 패했는데 그 싸움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고려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강조가 거란군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처단을 당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거란군이 고려를 이제 침략해 들어온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고려가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강조가 이제 목종을 이제 죽이고 현종을 이제 옹립을 해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2차 침략 그 전에. 그래서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명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거란하고 이제 고려가 국교를 수립을 해서 서로 이제 우리가 목종이 즉위했다 뭐 이런 거를 서로 알렸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왜 우리 허락 없이 왕을 바꿨느냐. 그래서 왕을 바꾼 그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명분 중에 하나였던 이제 강조를 자기네들이 처단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근거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사항들을 이제 하공진이라고 하는 당시의 관리가 간파를 했던 거고, 그래서 강화 교섭을 제의했고, 그 강화 교섭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서 그 거란군을 이제 철병하기로 하게 된 거죠. 이제 철병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전투를 벌일 만한 상황이 못 됐어요. 거란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1월 초가 되면은 이제 개경에서 이제 철수를 합니다. 이제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고려군의 뭐 양주 장군을 비롯해서 고려군이 요소에서 퇴각하는 거란군을 기습 공격을 해서 거란군을 거의 이제 괴멸시키다시피 그렇게 하고 거란군에 잡혀가는 그 고려 사람들, 인질들을 구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려와 거란 사이에 이제 전쟁은 이제 2차 전쟁은 끝난 거죠. 근데 3차 전쟁이 1016년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가만 보니까 거란 입장에서 아까 2차 전쟁에서 그 통주성, 그 다음에 뭐 흥화진성, 이런 성들을 제대로 함락시키지 못하면서 이제 전쟁을 패배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강동 육주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강동 육주를 내놔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거란이 이제 고려 왕에게 친조, 그러니까 직접 거란으로 들어와서 우리 그 왕에게 인사를 해라. 요거 하나였고, 두 번째는 바로 강동 육주를 다시 내놔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에 요구를 했는데 고려는 뭐 그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하는데, 그래서 거란군이 들어왔을 때 흥화진에서 제대로 뭐랄까요? 그러니까 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함락시키지도 못하고 저기서 이제 패배했으니 흥화진을 우회합니다. 흥화진을 우회해서 고진강이라고 하는 이제 강이 있는데요.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침략해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 거란군이 고진강을 건너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강감찬 장군이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공적인 그 강을 범람을 시켜서 이 강을 건너고 있는 와중에 있는 거란군을 이 강을 이제 그러니까 강을 범람시키려면 일정하게 이제 강의 그 뭐 약간 상류 지역에서 이제 물을 막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아주 뭐 물벼락을 맞아서 막 거기에 막 익사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다만 물이 그 물을 이렇게 가둬뒀다가 갑자기 흘려보내면은 갑자기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강을 건너다가 그것 때문에 좀 이제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이제 그런 부자유한 상황이 발생하는 와중에 우왕좌왕하는 와중을 노린 거예요. 그래 노려서 바로 매복해 있던 고려군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흥화진 성에 남아있던 고려군이 배후에서, 그러니까 뒤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쪽과 그리고 뒤쪽 그리고 옆쪽에서 포위 공격을 가해서 거란군을 이제 거의 이제 괴멸시키고 대승을 거둡니다. 자, 이렇게 흥화진에서 패한 이제 거란군이 이제 다시 이제 통주성을 공략을 하는데, 통주성도 제대로 함락시키지를 못해요. 그러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또 그냥 무모하게 성을 놔두고 성을 함락시키면서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또 그냥 개경으로 바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경으로 그냥 바로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고려군은 이제 개경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수도 방위를 위한 이제 방어군을 또 급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종현 장군을 비롯한 이제 그 고려군이 같이 거란군이 남하하는 것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개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시 개경에서는 아까 청야 전술 있잖아요. 그 개경 인근에 들을 다 비우고 마을을 비우고 개경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성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비를 합니다. 고려군은 그렇게 해서 그 내려가는데, 바로 이제 들을 다 비웠기 때문에 그 사실 이게 당시에 이제 거란군은 군수 부대가, 그러니까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군수 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병이 그러니까 그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약탈을 통해서 군수 물자를, 식량이나 이런 거를 이제 획득을 해요. 그런데 들을 다 비워버렸기 때문에 식량이나 이런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 중간중간 개경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고려군이 기습 공격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대단히 필요한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개경에 갔던 이제 거란군이 결국 공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퇴각을 결정을 해서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하는데, 그 퇴각하는 과정에 고려군이 그 유인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그 퇴각하는 길목에 있다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막고 고려군이 유도하는 그런 길을 따라서 가게끔 합니다. 바로 그 최종 기착지가 어디냐? 바로 구주입니다. 귀주. 그래서 귀주 대첩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귀주의 그 들판으로 유인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려군의 이 당시 야전에 있던 그 고려군을 귀주로 총 집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귀주에 몰아넣고 여러 방면으로 포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란군을 거기에서 괴멸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귀주 대첩에서 거란군이 한 10만의 병력이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살아 돌아간 인원이 한 수천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한 영상을 잠깐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란군 같은 경우 이제 목숨 구하기도 어려울 지경까지 이제 뭐든지 짓고 살아만 돌아가겠다라고 무기들 군자들 다 버리고 결국 왔다. 공포의 광풍이 거란군을 휩쓸었다. 모든 전투는 앞에서부터 싸울 때가 아니라 무너져 도망갈 때 기병이 쫓아가서 하는 걸 선멸력이라고 하거든요. 앞면을 방어하고 역시 기병이 쫓아가서 공격을 했을 경우는 어떠한 방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후미를 치고 들어가면 아주 괴멸적인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귀주 대첩을 끝으로 거란은 그 이후로 더 이상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해 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30년간의, 근 30년간의 그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에서 결국은 고려가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관군을 30만을 조직을 했고 고려는, 그리고 2차 전쟁에서는 40만, 그리고 3차 전쟁에서는 20만의 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대규모의 병력을 조직할 수 있었던 것에는 바로 당시 청장년을 이루고 있었던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전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 청야 수성 전술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바로 자기가 살고 있던 생활의 터전을 다 허물고 성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참전 의지가 강하고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군사 지휘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똘똘 뭉치는 어떤 단결력이 있지 않고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걸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에 군수 물자를 실제로 생산하고 그걸 공급하는 담당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렇게 군수 물자를 실제로 생산하고 보급하고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30년의 기나긴 기간 동안에 그렇게 끈질기게 저항하고 전투에 참가한 그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승리의 첫 번째 요인이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당시 고려가 굉장히 군사가 강했습니다. 흥화진성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성을 빼앗긴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뭔가 강한 기율을 갖고 있고 전투력도 강한 그런 군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의 군사 제도가 고려가 건국하고 나서 빠르게 중앙 집권적인 그 국가 권력을 형성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군사 제도 이런 것들, 무기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발전시키고 또 제도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봤듯이 서희 장군이라든지 양규 장군, 강감찬 장군 이런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고려가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민족의 민족적인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국난 극복의 역량을 하나로 민족의 단합된 역량으로 대했기 때문에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고려가 통일국가를 수립하고 난 뒤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강화시켜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조직 동원하는 전쟁에 조직 동원하는 힘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고려와 거란 간의 30년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에서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존감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제 거란이 당시 이제 유목종족으로서 그 남의 것을 빼앗는 약탈이 좀 생리화된 그런 이제 종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영역을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단합된 역량으로 국가의 이익 그리고 개인의 재산 이런 것들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면면이 이어져 오는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던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뭐 요즘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국난 극복의 DNA를 가지고 물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이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란과의 전쟁에서 그 이후 1세기 동안 공고한 평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 고려의 문화가 발전되는 문화의 발전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고려 청자, 그리고 인쇄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시기에 21세기에 이뤄냈습니다. 자, 이뤄냈던 그 밑바탕에는 바로 거란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다음, 자, 이 전쟁을 통해서 국제적으로도 고려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알리게 됐어요. 송나라가 그 강한 중원을 통일했던 송나라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아주 궁색한 처지에 빠지다 보니까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가 이기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지원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전쟁,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이 중동아시아 지역까지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당시 그 중동의 아라비아 나라 사람들이 거란을 이겼다. 그러니까 거란을 무찌른 그 나라가 뭐 고려라며 라고 해서 당시 코리아라고 하는 이 그 우리나라 그 국호 영문명이 이때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고려가 도대체 어떤 나라야? 거란을 물리칠 만큼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야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떤 그 물질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이 전쟁의 승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